부동산 사부 시즌 2.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포인플렉스님이 휴가 가신 동안 부동산 네. 시장에는 엄청난 폭탄이 떨어졌어요. 아, 그렇죠. 휴가지에서도 간간히 듣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 큰 게 떨어졌는데 그 덕분에 포인플렉스님이 휴가 가신 덕분에 저는 혼자서 외롭게 이 자리를 지키면서 방송을 했죠. 아니 저는 추사님은 또 휴가를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홀로 남아서 일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아니 대책이 못했습니다. 너무 큰 것들이 나와가지고 네. 관심을 있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그냥 외면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하실 줄 몰랐어요. 제가 원래 좀 그런 과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그 큰 뉴스가 나온 만큼 부동산 시장의 뉴스가 너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전달을 해드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점이기도 한데요. 오늘 뉴스도 좀 여러 가지를 선정해 봤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1년 5개월 만에 하락이라고 하네요. 팔리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서울 아파트값이 1년 5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3% 떨어졌으며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하기는 지난해 2월 마지막 주 이후 75주 만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무려 75주 만에 한번 떨어진 건가요? 예, 75주 동안 계속 상승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상승폭이 크냐 적냐의 문제였지 계속 네. 상승을 했었고요. 파리 대책이 나오고 나서 처음 조사를 하는 거라 과연 네. 어떻게 될지 이제 관심이 집중됐고요. 네. 결국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5주 만에 떨어졌고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서초구가 0.22%로 크고요. 그 다음이 강동구, 그 다음에 강남, 송파, 양천구, 노원구 이런 정도로 지금 떨어졌고요. 네. 서울 전체로 보면 25개 구 중에 10개 구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서초구하고 강동구가 하락폭이 큰 것은 네. 그동안에 상승폭이 큰 곳들이 네. 하락폭도 큰 것 같고요. 하락으로 근데 실제로 기록이 됐다는 거는 매매가 실제로 그 하락한 가격에 이루어졌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거래가 됐으니까 하락으로 정해지지, 호가를 가지고 정해지진 네, 않잖아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금매 몇 억 내린 금매물이 나왔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그럼 그 가격에 다 팔렸다는 이야기네요. 그 구반포 주공 같은 경우도 어저께 실거래가를 보면요. 네. 몇 건들이 한 2억 정도 내린 금액들의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이 가격표는 재건축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아파트들이 네네. 사실 숫자는 훨씬 더 많으니까 네. 전체를 대비로 한 거니까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걸 가지고 하락이 나온 거죠. 네. 그리고 경기권 잠깐 보면 경기도는 그래도 0.03% 올랐지만 네. 0.03이면 그냥 보합 수준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질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로 지금 풍선 효과가 가니 많이 이런 기사들이 보이거든요. 네. 분당을 보니까 지난주에 0.64에서 이번에 0.19로 상승폭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일부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상승폭이 네. 크게 줄어서 그걸 풍선 효과로 봐야 되느냐 보지 않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좀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수면 위로 강남 재건축 타격 불가피.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올 하반기 서울 강남권 재건축 분양에 직격탄이 될 전망인데요. 국토교통부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건 개선에 대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으며 현행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준용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분양가 상한제 시뮬레이션을 현재 진행한다는 뜻이고요. 네. 사실 파리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그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분양가 상한제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예. 파리 대책이 나왔는데 네. 시장이 혹시라도 그걸 또 뚫으면 그때 다시 나올 카드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번 대책에서도 뚫리면 다음번에 나올 카드로 봤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바로 쓸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급한 것처럼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적용 기준을 준용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네. 그 개선안이 마련되면 10월경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공포심이 생기고 있고요. 파리 대책의 가장 큰 골조가 투기과열지구 부활이었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그거면은 시장이 침몰할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도
그 대책을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혹시라도 또 뚫리면 다음 대책들을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고요. 네네. 그 중에 한 카드로 봤는데 지금 생각보다는 이게 지금 빨리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이미 파리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큰 걸 썼는데 네. 그 다음 카드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그냥 한꺼번에 쓰는 카드를 거죠. 다 올리겠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잠깐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정량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기존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이 많이 오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요건이 뭐였냐면 뭐 3개월간 주택 상승률이 10% 이상, 그리고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그리고 3개월간 뭐 청약 경쟁률이 20대 이상, 뭐 이런 기준이 적용되면 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시킨다라는 건데, 워낙 까다로워서 한 번도 적용이 안 됐다라고 그렇죠. 그리고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금 적용된 예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좀 정량적이긴 하지만 지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네. 내용을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의 본질은 뭐냐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 언제든지 내가 원할 원할 때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쓰게 개정을 해놓고 네. 필요하면 바로 쓸 거야라는 게 지금 오늘 기사의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이 됐었는데 바꿔 네. 말하면은 민간택지도 이게 적용이 되게 되면은 공공택지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일반 민간택지는 분양분들. 그쵸 타격이 크고 공공택지의 메리트가 상대적인 메리트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연결된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시면요. 네. 포인플렉스님, 지금 강남에서 분양할 만한 단지들 아시죠? 그렇죠. 어디 아세요? 저기 일단 올 하반기에는 개포 시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반포에서는 신반포 6차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반포 네, 6차가 작년부터 있는데 저도 기다렸었던. 네, 너무 좋은 아파트들이죠. 네. 그런데 대번에 지금 분양가에 고심이 생겼어요. 아시겠지만은 개포 시형 같은 경우는 안어힐스가 분양을 하고 네. 한 4,260만 원 정도 됐고요. 네. 거기에다가 10%를 넘는 금액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HG 기준으로 110%. 네, 기존 그게 넘으면 HG에서 보증 승인을 안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대략 한 4,600선, 그리고 신반포 6차 같은 경우는 4,800선, 4,900선에 분양을 한다고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제가 신반포 6차 작년부터 탐내고 있었는데 여름 전에 4,900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냥 포기하셨죠? 네네 접었었거든요.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HG에서는 4,500선에도 분양을 안 해줄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저는 시작됐다고 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기사를 보면요. 신반포 6차 같은 경우 평당 4,300만 원대가 유력하게 얘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4,800에 비하면 무려 평당 한 400, 500만 원 이상이 네. 조정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금액만 해도 지금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네. 괜찮죠. 그럭저럭 그런데 하도 올라갔었으니까 이게 평당 4,500이 결코 좋은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800 생각하다가 4,300이라고 하니까 뭔가, 괜찮아 이 생각이 드는데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게 되면 네. 분양가가 어느 정도 되냐면 3,600을 넘기가 사실 힘들어요. 아, 왜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요. 네. 토지비와 건축비가 있는데 네네. 토지비는 사실 거기가 거기고 다 비슷하잖아요. 감정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지까지 분양가가 높아졌던 이유는 건축비를 갖다가 과다하게 계상을 해서 분양가를 올리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되면 네. 표준 설계를 딱 준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건축비를 과다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3천 중반대를 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개포시형 신반포 6차만 해도 네. 뭐 4,300이라고 하지만 다음에 나올 때 분양가가 더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그렇죠. 시장은 어떤 식으로 튈지 지금 잘 모르는 거죠. 저라도 그러면은 6차가 탐나기는 하지만 다음에 더 싸게 나온다면 다음 한번 때 기다려 3천만 볼까? 원대 나오면은 특히 지금 청약제도가 근데 아직 실시된 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6차가 먼저 나오면은 청약을 넣어야 되나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요?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실시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만약에 3천 중반대로 나오면은 청약에 많이 몰리겠죠. 또 된다는 보장이 또 없을 수도 있으니. 그렇죠. 하지만 예를 들어 뭐 6차나 개포 시형에다가 먼저 넣었다가 덜컥 당첨이라도 되면은 전매도 못 하고 다시 청약도 못 넣고 5년 동안. 그렇죠. 그 3천만 원대짜리가 그 다음 게 나와도 거기다 청약을 못 넣으니까 우리 세대 모두
근데 너무 먼 미래는 걱정할 거 아니고요. 일단 6차가 4,300선에 나오면 네. 어찌됐건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금액이기 때문에 네. 넣을지 말지를 고민해 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있어요. 네네. 어떤 거냐면 우리 과거의 매매 패턴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일반 분양이 뭐 어떤 단지에 나와요. 그럼 그 옆 단지는 그 단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나오는데도 중도금 대출이 끼니까 이게 되게 비싸 그러면서도 그게 완전히 완판이 돼요. 다음 단지가 또 나오면서 또 걔들보다 비싸게 나오는데 네. 또 완판이 되면서 전체 가격을 시장을 끌고 갔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상승은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상태에서 일반 분양이 시장을 주도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온 대책을 보면 전매가 안 되는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생겨버리면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단지가 3천 중반대로 앞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청약에 손이 안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프리미엄이 붙는, 그러니까 전매가 돼서 프리미엄이 붙는 상황이면 그 물건만 가격이 낮고 피가 뭐 3억이고 4억이고 붙어가지고 현재 분양가를 예상을 하면 되는데 전매가 안 되는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생기게 되면 이게 분양가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이 있으니 분양가 상한제 부활에 대해서 파리 대책만큼이나 네. 신중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시장에 재건축 시장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 도입이 안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거는 시장이 의외로 뭐 굉장히 주춤하면 네. 뭐 도입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여하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포인플렉스님. 네. 포인플렉스님이 휴가 가서 열심히 노시는 동안 저는 광고도 하나 수주를 했어요. 오, 잘하셨습니다. 장하십니다. 네. 더군다나 대기업인 대우의 광고를 수주를 했고요. 대우 같은 경우는 지금 반포권에서 신반포 15차나 잠원 4지구 그리고 이제 기타 단지들의 수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중이고요. 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반포권역 주민들한테 본인들의 이미지 광고를 위해서 저희한테 광고를 주셨거든요. 네. 자, 잠깐 광고 보고 가시겠습니다. 포인플렉스님, 우리 얼마 전 모임에서 제가 뜬금없이 네. L사와 대우 중에 시공사를 선정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설문을 몇 분한테 한 적이 있었죠. 네, 진짜 뜬금없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답을 해드렸어요. 결론이 어떻게 났었죠? 저는 대우를 선택했었고요. 네. 그때 답을 해드린 다른 분들도 다 대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상당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L사도 결코 뭐 조그만 회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비슷하면서 누군가가 약간 더 잘 나갈 줄 알았지 그렇게 압도적으로 표가 나올 줄은 몰랐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거주 경험이나 아니면 지어놓은 거나 기타 등등을 보게 되면은 대우가 훨씬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포인플렉스님한테 여쭤보면은 선택하신 이유는 뭐 어떤 거예요? 예, 저는 뭐 마물이나 층간소음이나 주차장이나 기타 등등 실제 거주 경험을 봤을 때 대우 쪽이 훨씬 살아보니 네. 경험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훨씬 더 잘 지었더라. 그리고 최근에 뭐 서프서를 보면 네. 서초 프루지오 서밋이죠. 제가 네. 약자로 말씀하시면 가끔 못 알아듣는 분이 계셔서 서프서를 보면 뭐 루프탑 휘트니스라든가 스카이 브릿지 같은 경우도 호평을 받고 있고요. 네. 서초 프루지오 서밋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있어서 분양 가격이 제 기억에 한 3,200선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 대비해서 아주 아낌없이 지었다. 대우 측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조합원들 입장에서 보면 대우가 상당히 많이 퍼졌고, 네. 제 생각에는 반포권에도 지금 대우가 브랜드가 못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주를 하게 되면 최초 단지에는 본인들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아도 대우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광고 줘서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니 저희 그 아는 분 지인들 중에 입주 예정자분께서 엄청나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루프탑 피트니스니. 우리 그 모임에서. 네네. 그래서 요즘 뭐 점점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걸 보면서 사실 속으로 조금 부럽기는 했었거든요. 저는 그분은 대우 찍을 줄 알았어요. 본인이 그래요? 소유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러니까 기존에 봤던 대우 프루지오 아파트들이 뭐랄까 실용적으로 잘 지었다? 기본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고급화를 시도하는 거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아서. 네, 대우 광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자,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분양 계약 끝난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LTV가 60%에서 40%로. 서울 용산구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와 서울 강동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지난달 계약을 마쳤는데요.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의 신길 센트럴자이도 지난 3일 당첨자를 발표했고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청약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아파트 분양단지들입니다. 그런데 8.2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이런 단지들을 분양받은 사람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기존의 60%가 아닌 4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계약금 10% 내고, 네. 그렇죠? 중도금 60%는 보통 대출로 내고, 네. 그리고 잔금 30%는 입주할 때 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묶이면서 네. LTV가 60에서 40%로 줄다 보니까 중도금 60%도 40%만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아, 나머지 20%는 자력으로 그러면은 그렇죠. 내야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이제 과거에는 중도금 다 대출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40%니까 20%를 자력으로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얼마 전에 분양한 단지들도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단지들은 청약자들이 다 알고 나서 선택을 한 거니 그분들의 몫이 되겠죠. 네, 알아서 그런데 자금 조달 계획을 파리 따로 대책, 만들면 그렇죠. 되는 파리 거고.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 언급드린 그런 단지들은 이미 분양을 했는데 네. 이 대책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이게 일종의 소급 적용이잖아요. 그런 이게 것보다도 이제 중도금 대출 협약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네. 중도금 대출 협약은 분양이 끝나면 한 2, 3개월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8월 2일 기준으로 해서 한 2, 3개월 전에 한 것들은 60% 대출이 가능하지만 바로 직전에 한 사람들은 아직 중도금 대출 협약이 일어나질 않았죠. 지난 한 2달 동안 분양됐던 단지들 같은 경우에 거의 다 걸리겠네요. 그러면. 아니죠.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투기 지역에만 해당되니까. 아, 예, 그러니까 11개 구에만 해당되니까 네네. 전체가 다 걸린다라고 볼 수 없고, 여하튼 최근에 분양해서 투기 지역 중에 아직까지 중도금 대출 협약을 하지 못한 단지들은 이렇게 갑자기 중도금 대출이 60에서 40으로 주는 거예요. 아,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용산구나, 그러니까 용산구, 강동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그렇죠. 투기 지역이기 지역으로 때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또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다주택자만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처럼 60%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더 무서운 건 뭐가 있냐면, 만약에 분양받으신 분이 네. 투기 지역에 한 건이라도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40%도 이제 대출이 안 나와요. 40%도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는 중도금 60%를 모두 다 자기가 현금으로 넣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중도금 대출 받아야지 해서 대출을 내가 이제 주택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담보대출이 있어요. 그러다가 물건이 나와가지고 이거 이제 청약해야지라고 해서 청약을 해서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중도금 대출이 한 푼도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억울하신 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설사에서는 너무 당황스럽다. 분양가가 이게 15억에서 23억의 고가 주택인데 네. 그렇게 또 고가 주택이다 보면 당연히 무주택 계약자가 드물 거 아니에요. 보통 뭐, 집 있는 사람들이 뭐 15억에서 20억대 자산 있는 사람들이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죠, 무주택자가 드문데 그럼 대부분이 다주택자거나 대출이 있으신 분들인데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걸 다 현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니 이제 와서 대출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 지금 그러네요. 이 상황이 되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거 뭐 계약 포기 사태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지금 언급드린 단지들은 네. 뭐 15억에서 23억은 용산 해링턴 스퀘어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네. 여하튼 기존에 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기 지역에 담보대출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